안녕하십니까, 역사 투시경입니다. 요즘에 영화 굿뉴스라고 혹시 보셨습니까?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이 역사적으로 있어요. 요도호 납치 사건. 오늘은 그 얘기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조선일보의 역사 전문 기자 유석재 기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실은 역사 문화 전문 기자인데, 네. 한 두어 달 전에 전문 기자가 되면서 역사 전문 기자 하니까 이게 뭔가 좀 과거에 일어났던 일만 뒷북치는 사람 같처럼 들릴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 현재 일도 취재를 한다 그런 뜻에서 문화를 붙였습니다. 역사 문화 전문 기자.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도호 납치 사건, 일단 사건 개요를 요도 잠깐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이게 뭐였더라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1970년인가 그렇죠? 네, 70년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이게 뭐 진짜 저런 일이 있었나 하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이게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 60년대, 70년대 일어난 사건들이요. 역사책에 나오기엔 너무 최근이고, 그죠? 우리가 기억하기엔 또 너무 옛날이고, 그렇기 그죠? 때문에 60, 70년대 뭔 일이 일어난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태어나기 직전이거든요. 자기가 태어나기 직전의 얘기는 잘 몰라요. 네. 겪어보지도 겪어보지도 않았고, 네. 일일이 그걸 어른들이 말씀해 주지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1970년이라는 상황이 그때면 이제 유신 직전 상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유신 직전이었고, 그리고 71년에 대선이 있었죠. 네. 그래서 3선을 한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네. 그 다음에 또 유신을 합니다. 1972년에. 네. 그러니까 6대 그러니까 재선을 해서 6대 대통령이었던 거고 3선을 준비하고 있었고 71년에 7대 대통령이 되고 유신해서 8, 9대 대통령이 되는 건데, 이때는 그러니까 6대 대통령 때죠. 아직은. 실미도도 한 그 즈음 아니에요? 요즘 이 무렵입니다. 이게 이 유신 직전이 남북 관계 굉장히 경색됐던 때입니다. 1968년에 1.2.1 사태. 네. 예, 김신조를 이끄는 무장공비가 청와대를 습격을 했고, 사실은 그 이제 복수격으로 패양을 습격하려고 했던 게 그렇죠, 원래. 그런데 그해 또 뭐가 나냐면 68년에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건 진짜 까먹고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때 이승복 어린이도 이때고, 이때를 맞다. 굉장히 그 침투가 많아서 제2의 한국 전쟁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1969년 12월 11일에 대한항공 Y11기 납치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건 요도하고는 다른 거죠. 그 직전에 일어난 거예요. 그 영화에도 나옵니다. 네. 그 사건 얘기가. 그래서 그 피해자 얘기가 나와요. 시위하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강릉을 출발해서 이제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Y11기가 대관령 상공에서, 그러니까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러네. 갑자기 방향을 정북으로, 북쪽으로 그냥 바꿉니다. 휴전선을 싹 넘어가요. 그래서 함경남도 정평회에 있는 선덕 비행장에 착륙을 합니다. 갑자기 왜 넘어간 거예요? 이게 승객 중 한 명이 조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남한 사람이지만은 북한에 포섭당한 공작원이었어요. 난파간첩이 아니라. 이 권총을 지니고 비행기 탔는데, 그걸 권총을 들고 비행기를 어떻게 타요? 그때는 이제 보안 검색이 철저하지 않았죠. 근데 더구나 육군 준장 계급장을 단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내가 누군 줄 알고. 야, 그때 뭐 군인 전성 시대지. 그러면 뭐 그러니까 조종사를 위협해가지고 이 탑승자 51명이었는데 북한으로 가서 세뇌 공작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이게 고초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39명은 판문점을 통해서 66일 만에 한 두 달여 만에 송환이 됩니다. 근데 기장과 부기장과 승무원 등, 그리고 승객 11명은 전부 11명이 북한에 억류돼서 돌아오지 못했어요. 지금도요? 지금도요. 그래서 이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중에 승무원 말고 누가 있었냐 하면은 당시 영동방송의 기자와 PD입니다. 부장님하고 이제 PD님은 비행기 납북대 못 들어가요. 이게 딱 그런 사람들이군요, 우리가. 이런 분들이 못 들어가요. 그건 그렇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요도면은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게 아니에요? 저 일본 비행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 비행기입니다.
좀 약간 국제적으로 또 넓어지네 이게. 예. 이게 이때가 세계적으로 하이제킹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1968년에서 1972년까지 5년 동안에 세계적으로 325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엔테베 작전도 이때쯤 아닌가 싶네. 그때쯤이야. 군상 못했네. 맞아. 엔테베 작전도. 예. 예. 그리고 이제 영화 에어포트가 나온 거예요. 이때. 물론 항공 보안소 수준도 높지 않아서 그렇죠. 총이나 폭탄 가지고 비행기 타서 인질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야, 그때까지만 해도 총 갖고 비행기 타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던 모양이네. 이 이후로 이제 보안 검색이 강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도 납치 사건도 이게 그런 상황이니까 가능했던 거네요. 그러니까. 그 영화 에어포트 보면은 그 폭탄 가지고 탑니다. 폭탄 들고 타요 비행기에. 근데 더 놀라는 게 있죠 요즘 관객이. 굿뉴스도 그렇지만은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거를 90년대 중반까지도 그랬어요. 아니 저도 경험했어요. 옛날에는 흡연석으로 드릴까요? 금연석으로 드릴까요? 그랬었어. 그리고 금연석으로 앉았다가 뒤에 가가지고 담배 피고 오고 막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네, 그렇지. 다 담배. 다 담배. 어쨌든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었냐 하면은 프랑스에서 68혁명이라는 게 1968년입니다. 그게 68 이게 딱 이때예요. 그리고 일본의 전공투 그것도 거의 이때입니다. 이 좌파 이념을 가진 세력이 반서방적, 반자본주의적 형태를 보인 게 이때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이제킹 플러스 좌파 세력 결합한 게 요도 사건이었습니다. 그 요도 사건 쭉 한번 좀 풀어주시죠. 그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970년 3월 31일이에요. 이게 아까 말한 YS-11기 승객이 소환된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는 경각심이 굉장히 컸죠. 비행기가 납북될 수가 있다. 이 납북 성공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일본 도쿄에서 후쿠오카로 가던 비행기인데 일본은 정신명칭 말고 비행기에 다 별명을 붙였나 봐요. 요도강에서 이름을 붙여서 일명 요도호가 일본항공 351편입니다. 잘. 아니 근데 일본 도쿄에서 후쿠오카 가면 그냥 일본 국내선이잖아요. 국내선이에요. 예. 한국하고 상관도 없네? 상관이 없었죠. 납치이 9명입니다. 9명. 이게 적군파였어요. 적군파. 제일 극좌파. 일본 좌파 세력 중에서 그 도쿄대 불태운 그 무장혁명을 기도를 했던 진짜로 하려고 그랬던 폭력혁명을 신청하려고 그랬던 이게 갑자기 이제 후쿠오카로 날아가는데 일본도를 꺼내고 총을 꺼내고 폭탄을 꺼내서 승무원 7명, 승객 113명 모두 120명을 위협을 한 겁니다. 이거 칼, 총, 폭탄을 다 들고 탔어요. 이게 이때만 해도. 그렇네. 일단 이게 아니 총은 어떻게 숨겼다 개념으로 이해하지만 일본도는 숨겨지는 것도 아닌데 이게 가능한가? 영화 보니까 무슨 골프 가방 같은데 넣어가지고. 이게 비행 항공 규정은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모든 검색이 강화됐습니다. 일본은 거의 9.11 수준으로 이때 이미 강화됐다고요. 일본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기장의 기지가 또 발휘된다면서요? 그래서 원래대로 후쿠오카 공항에 착륙을 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원래는 그랬답니다. 이 플랜 A였던 것 같아요. 아바나로 가자, 쿠바에. 국내선 타고 아바나를 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그런 연료가 없다. 여기까지 기장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플랜 B를 결심한 듯 아마 또 자기도 아바나까지 못 갈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평양으로 가자. 이게 아마도 플랜 B였을 텐데 왜 평양으로 가려고 그랬냐면은 이 사람들이 일본 내에서 공산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군사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 어디 가서? 북한에 가서. 북한을 혁명의 배후기지로 삼겠다. 참 이게 순진한 생각이었는데 70년대 일본 좌파들 중에는 이 정보 부족 때문에 그리고 세카이 같은 잡지들이 워낙 이제 거짓 선동을 했고 북한을 지상 낙원 비슷하게 이렇게 자급자족이 가능한 그리고 사회주의 이념을 실현한 이상사회로 본 거예요. 1968년도면은 사실 남북
남북한이 약간 좀 체제 경쟁에서 아직 우열이 좀 덜 가려진 때 아니었어요? 이게 그 남한이 북한을 앞지르기 시작한 것이 68년으로 보기로 그러니까 하고 그한 즈음이죠. 70년 초기 비슷비슷한 예. 남북한이 예. 그러니까 뭐 저 정도면 살만하지 않냐 우리 찌든 일본 예. 자본주의 일본보다는 예. 아이고 사회주의 이념을 실천하는 이상 국가다. 이게 이렇게 잘못 알았기 때문에 북한의 우호적이어서 이게 나중에 70년대 중후반에 일본인 납치 사건의 한 이유가 됩니다. 아니 근데 그래서 어쨌거나 북평양으로 갈라 그랬는데 그거를 후쿠오카에 내리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거짓말이에요. 이 비행기는 국내선이기 때문에 평양까지 갈 연료가 부족하다. 사실 연료는 충분했었습니다. 얼른 생각해도 도찐 개찐일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지리적인 개념도 없어서 그런가. 그리고 이게 자동차하고 다르잖아요. 자동차는 연료 게이지 딱 보면 보이는데 이게 어느 게 연료 게이지인지도 모르겠고. 오는데 굉장히 많아서 연료 게이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후쿠오카에 착륙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착륙을 시켰고. 착륙을 시켰어요. 예. 그 다음에 그 내일의 조다 뭐 이건 뭐예요? 이게 영화에 나오는데 굉장히 비장한 목소리로 와레와레와 아시타노 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의 조다. 근데 이게 진짜예요. 이게 그렇게 말하다는 건 이제 영화니까 좀 영화적으로 표현이 된 건데 미리 발표한 성명서에서 아주 비장한 어조. 미리 발표한 거구나. 우리들은 내일의 조다. 이렇게 했다는. 조가 뭔데요? 내일의 조. 유명한 복싱 만화죠. 요즘에도 많이 쓰잖아요. 하얗게 불태웠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 영화가 아니고 그 만화 마지막 장면에서 비롯돼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예요. 내일의 조. 그게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네. 그게 1968년에 주간 소년 1968년에 많은 일이 하네요. 주간 소년 매거진이라는 잡지에 연재되기 시작한 만화 잡지죠. 만화 잡지. 그러니까 이거를 가족 그때 보면 일본도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때 보면은 그래서 이게 가난하게 자라서 무슨 뭐 소년원에도 갔다 오고 주인공이 그러면서 이제 권투를 해서 이게 세계 챔피언까지 되는 그런 아주 권투 만화의 아주 대표적인 권투 만화죠. 권투 만화의 전형이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연세의 지옥의 링 조금 구조가 비슷해요. 근데 이거를 당시 일본 좌파의 성전으로 여겼습니다. 반계급의 청년이 내일의 꿈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른다? 이게 좌파들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만화 작가는 좌파가 아닌데 좌파들이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되게 웃기잖아요. 이런 심각한 비행기 납치 범죄를 저지르고 나가지고 무슨 만화 주인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뜬금없네 이게. 그 10대에서 20대 아주 젊은 연령대였습니다. 납치범들이. 최연소가 16세 고등학교 2학년인가 그래요. 영화에도 나옵니다. 그 어린 친구. 그러니까 딱 그렇게 만화 보면서 거기서 영감 얻어서 막 흥분하고 감동받고 이러기 딱 좋은 나이였겠네. 그래서 왜 우리 어릴 때 보면 공포의 외인구단 보고는 이게 실제로 이렇게 공주고 이렇게 치면은 무조건 이렇게 딱 아웃이 되나 막 해보고 막 딱 그러는 거네 거의. 그것도 이제 야구 만화의 그 성전이라는 것도 이때 나와요. 그 북해의 별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태풍을 쳐라라고 이제 번안대에 소개됐는데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경악하게 했죠. 영화에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우여곡절 끝에 이제 후쿠오카 공항에 내렸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자위대가 포위를 한 거예요. 일본 자위대가. 그러니까 납치범들 더 자극을 받는 거죠. 당장 치우지 않으면은 자위대 물러나지 않으면은 정말 승객들을 한 명씩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근데 영화에 이중주차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은 자위대 전투기 하나가 딱 붙어서 가지고 긴장이 되는데 조종사가 갑자기 쫙 열리더니 조종사가 갑자기 내려서 막 도망가요. 뛰어서. 네? 이중주차란 거예요. 비행기 이륙 못하게 막은 거죠. 딱 붙어가지고 전투기를 주차시킴으로써 이륙 못하게 막은 거죠. 이걸 일종의 이중주차라고 이제 해가지고 영화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비행기가 오는데. 여기 있는데 전투기가 딱 붙어 세웠어요. 이륙 못하죠. 전투기 앞에 있으면은. 한참 달렸다가 이륙해야 되는데. 그렇죠. 못하게 막은 건데. 자위대 전투기가. 이게 진짜입니다. 실화예요.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평양까지 가는 항공도를 내니까 무슨 중학교 교과서에 실렸을 법한 엉성한 지도를 주는데 이 얘기도 진짜입니다. 아주 엉성한 그냥 땅만 보이는 그냥 서울 평양만 있는 어쨌든 근데 이때 성과가 없었던 거 아니라서 승객들 중에 23명 여성 노약자 어린이 환자 등 23명이 후쿠오카공항에서 일단 풀려납니다. 아 일단 내린다. 네. 일단은 내린다. 그래도 한 100명 정도 더 타고 있었어요 아직도. 아 근데 그러고 태고 다시 또 그 이중 주차해서 애써 막아놓고 그걸 또 다시 띄워줘요? 아, 뺐죠 다시. 네. 다시 그러고 이륙을 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일본 정부는 그걸로 끝난 겁니다 역할이 일단. 비행기가 한반도로 향하는 거죠 휴전선을 넘기 위해서. 아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가 되는구나 여기서부터.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뭐 공군 비행기가 출격을 했죠. 한국에서 네. 승객들이 굉장히 놀라죠. 아, 저거 격추당하면 어떡하나, 쏘면 어떡하나. 그런데 돌아갑니다. 비행기가. 돌아가요 어디로? 아니 쫓아가다가 그냥 선회해요. 그 전투기들이. 그냥 휴전선을 넘었으니까. 휴전선을 또 넘었구나.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안심을 했겠죠. 북한 영공에 진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 북으로 갔다가 쭉 다시 서쪽으로 가요. 서해 항공으로. 서해로. 엥? 서해까지 가서 다시 남쪽으로 가서 김포공항에 착륙을 합니다. 엥? 그건 또 뭐예요? 이상하죠. 우리나라 정부의 공식 발표는 공식 입장은 일본인 기장이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그렇게 김포공항을 왔다. 근데 사실은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한국 정부의 은밀한 공작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공군 관제사 최이석 관제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김포 관제탑에 있었는데 말을 못하게 했어요 그 얘기를. 나중에 이제 2000년대 한참 지나서 이제는 말해도 된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월간조선 같은데 인터뷰를 합니다. 사실은 더블 하이제킹. 더블 하이제킹은 뭐야? 하이제킹 당한 비행기를 또 유인하는 거죠. 다시 한번. 뭐냐면 김포 관제탑에서 이 평양인 것처럼 속인 겁니다. 일로 와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고유 주파수가 있는데 관제탑마다 일본 기장하고 부기장 일본 조종사들은 북한 주파수를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가본 적이 없고 갈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비상 주파수를 접속하기 기다리는 건데 비상 주파수는 공용이기 때문에 다 들을 수가 있어요. 북한에서 들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비상 주파수 눌렀다? 그러면은 0.00001초라도 버튼을 먼저 누르는 쪽이 연결이 되는 거구나. 근데 그렇게 증언을 했는데 그 얘기도 영화에 나와요. 무슨 뭐 황야의 무법자처럼 북한에도 그런 관제사가 또 한 명 있는데 먼저 누른 놈이 이긴다. 그래서 석양의 무법자 그 영화를 패러디해가지고 이런 상황이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북한 요도호에서 비상주파 누르는 순간 빨리 눌러가지고 낚아챈 거예요. 여기는 평양입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인을 한 거예요. 서쪽으로 다시 갔다가 남쪽으로 가고. 그 정도로 됐으면 일본인 기장은 눈치채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비행기에서 비행기의 관제탑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니까. 잘 몰랐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일본인 기장의 입장은 그 이후에도 확정적으로 나오지는 않은 모양이네요. 안 나왔어요. 영화에는 그 부분은 뭐 묘사가 그 부분은 속은 걸로. 그 부분은 기장도 속은 걸로. 그냥 기장도 속은 걸로. 대공포를 북한에서 수십 발을 발사합니다. 제 절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러는 신호를 보내요. 신호를. 야, 글로 가면 안 된다고. 근데 이거 영화에 조금 다르게 해서 휴전선을 애당초에 넘을 때 발사를 사실 그럴 이유가 없죠. 근데 그거를 축포를 발사한 걸로 오인해서 이 납치범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좋아하고 막 환상적으로 그 포탄도 막 색깔로 막 축포가 색깔이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려올 때 대공포를 발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김포공항에 착륙을 하는데 그러면 평양인 것처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양의 순환공항인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인공기를 걸어요. 이게 6.25 이후 서울에 인공기가 처음 걸린 거래요.
있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성들한테 한복을 입혀가지고 꽃다발 들고 환영 잘 오셨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이제 이거를 영화 촬영 현장에서 배우들을 섭외한 걸로 나오는데 사실 그거는 아니고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을 좀 동원을 했다는 거죠. 자, 주민들이 바쁘다 그때는 진짜. 자, 착륙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범인들 내리기만 하면 바로 잡으면 돼 이제. 그렇죠. 내리기만 내려놔 이제. 이제 승객들하고 분리해서 바로 붙잡으면 되는데 범인들이 이게 눈치를 깠어요? 약간 이게 저 영화에서 조금 약간 다르게 묘사되는데 대충 저 방향 같아요. 창밖으로 보니까 저 멀리 언덕에 미군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흑인이 있네. 흑인이 있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래서 관제탑에 물어보죠. 야, 흑인이 보인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뭐냐? 아, 그거는 소련군이다. 평양에서 주다. 소련의 흑인이다. 영화에서 그렇게 나와요. 없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잖아. 그런가? 그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자꾸 물어봤대요. 김일성 생일이 언제냐? 모르지 아무도. 야, 노동신문 좀 가져와봐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자꾸 물어본 끝에 이 좀 어설픈 범인들이 눈치를 챘어요. 네. 서울인 걸 눈치챘어. 대단하죠. 네. 그런 것도 이제 영화에서 재밌게 좀. 네, 재밌게. 예. 아니 왜 근데 이 영화 코미디 영화예요? 코미디 영화. 진짜 웃기네. 웃긴 상황이 많아요. 사실 비행기 안에 갇힌 승객들은 얼마나 이게 남한 정부가 한국 정부가 협상을 시도했는데 이제 서울인 거를 이제 밝히고 협상을 시도했는데 안 먹히죠. 폭탄을 터뜨려 버리겠다 하고 며칠까지 욕을 들어줘야 폭탄 터뜨려 버리겠다 했는데 그러는 동안 이게 비행기 연료는 떨어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때 겨울이었 뭐 3월이었어요. 굉장히 추웠대요. 그리고 이제 기내식도 떨어지고 배고프고 승객들은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데 이 뭐 식량을 좀 넣어줄까? 식사를 좀 넣어줄까 했는데 또 범인이 또 이것도 무슨 수작일까 하고 들여가지고 반입 안 한 거죠. 그때 이제 일본 정부에서 이제 관련 몇 사람들이 왔는데 야마무라 신지로라는 운수정 정부 차관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어요. 이때 나이 40도 안 됐는데 내가 대신 인질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승객들이 저는 한 100명쯤 되는 다 풀려납니다. 그걸 그렇게 딜을 해줘요? 딜을 했어요. 얘들도 가야 되니까. 절박했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같이 북한으로 갔어요. 아 진짜로? 김포공항에 떠나서 평양으로 갔어요. 이 차관하고 기장, 부기장, 승무원들은 곧 석방이 되죠. 그래서 일본에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국민 영웅이 돼요. 당연히. 그래서 이 사람은 선거에 나올 때마다 이기고 야마무라 신지로라는 사람은 그리고 상당히 일본에서 상당히 이게 사람들이 우호적으로 보는 거죠. 뭐 대신 그러니까 장관 의혹범 지내보냈는데 92년에 좀 비극적인 사건으로 일찍 죽었습니다. 납치범들은 방북이 아니라 월북 소원을 이룬 거죠. 예. 지금까지도 그러면은 북한에 쭉 살고 다시 일본으로 침투돼가지고 간첩 활동하다가 잡힌 사람도 있고 자연사 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금 한 9명 중 4명은 아직도 살아있다고 합니다. 행복할까요? 자, 일단 북한으로 간 다음에 이 폭탄을 터뜨릴 수 없었던 이유가 밝혀집니다. 폭탄하고 총이 다 가짜였어요. 다 가짜. 아이고. 이게 가짜에 그냥 나머지 사람들이 다 속은 거네요. 정부들 한일 정부도 속았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 진짜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그리고 진짜 터뜨렸다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코미디 영화의 소재도 될 수 없었겠지. 황장엽 씨가 나중에 이제 월남한 다음에 증언을 한 바에 의하면은 이 납치범 9명들은 강도 높은 사상 교육을 받았답니다.
이거 나름 적군파인데. 복잡한데 좀 이런 사상 교육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좀 모욕일 수가 있죠. 그러게. 혁명은커녕 평생 감시당하면 살았어. 예, 당연히 너무 그렇게, 좋아. 당연히 그렇겠지, 당연히 그 그렇겠지. 무슨 북한에서 지금까지 살았으니 그게 참 불쌍하죠. 4명이 북한에 생겼는데 인터폴 적색 수배가 아직 내려져 있고 레드 노티스. 아이고 참. 몇 년 전에 우리 SBS 방송국에서 이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이 사람들이 SNS를 좀 했어요. 그래서 뭐 자기들 근황을 밝혔는데 이제 다들 노인이 돼가지고 SBS에서 질문을 그것만 했는지 아니면 딴 질문도 했는데 답을 안 했는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들은 아직도 내일의 조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아직도 내일의 조다. 그래서 참 그때 패널들이 정말 철딱선이 없다. 나이 뭐 그랬는데 예. 아주 그렇습니다. 그 뒷얘기들은 안 나왔죠. 영화. 그렇겠구나. 저는 이 영화 안 봤는데 보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요도 사건을 다룬 영화다 그래서 굉장히 긴박한 첩보금 뭐 이런 건 줄 알았더니만은 굉장히 유쾌하게 볼 수 있는 영화일 것 같네요. 그냥 코미디로 만들었고 코미디 요소가 많아요. 실제 사건에 의외로 상당히 충실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 과정만 보면은. 코미디 영화인데 사실에는 굉장히 충실한 편. 사건에 충실했다. 약간 말하면 후쿠오카 공항 상황, 더블 하이제킹과 석양의 무법자 상황, 김포공항을 평양으로 위장한 거, 나치범들이 의심한 거, 일본 차관이 자기가 대리로 인질로 간 거, 이런 많은 분들이 일치를 합니다. 영화의 재미 중에 상당 부분이 사실에서 가져왔다는 셈이죠. 영화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설경구 배우가 영화 그러니까 사건의 배우에서 해결사 역할을 하는 물론 가공 인물이에요.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기획이란 게 뭐냐? 이 일어난 일에다가 약간의 창의력을 더한다. 그게 기획이다. 사건 조작을 말하는 거예요. 영화가 꼭 그렇습니다. 일어난 일에 약간의 창의력을 더한다. 설경구가 나오고 거기 뭐 유승범 원래 연기 잘하는 배우이긴 한데 굉장히 한 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양아치 스타일의 뭐 양아치 연기 1인자지 뭐. 그 충청도 말투 쓰면 아주 능청스러운 그런 역할. 근데 당시 중정부장은 실제로 누구였는지 아세요? 70년이면은 저기는 아직 아니잖아요. 김재균은 그러니까 아직 아니고 이후락은 쫓겨난 직후고. 아니 이후락이 하기 전이에요. 이후락 하기 전이고 이때까지 누구냐 하면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나 이름이 나르는 돈가스 망명했던 그 사람 누구죠? 김영욱. 네, 별명이 나르는 돈가스였습니다. 네. 김영욱이었어요 그 당시가. 김영욱이 오래 하다가 이후락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중간에 잠깐 사람이 김계원이었습니다. 마지막 비서실장. 그렇습니다. 11.6대 같이 있던 마지막 비서실장.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승범 같은. 그 양반은 점잖하지 않아요? 지나치게 근엄해서 이 사람은 촬영된 사진마다 표정이 다 똑같아요. 무슨 뭐 비서실장 할 때도 똑같고 할 때나 나중에 그 11.6대 재판 봤습니다. 김재규가 처음에 잡혀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방면되긴 했지만 이 사람이 이거 잡혀간 뒤인가 이거 저 비서실장 할 때인가 몰라요. 표정이 똑같아서 실제로 굉장히 양반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양반이었냐면 이 사람은 밑에 사람을 손찌검하지 않았대요. 중정부장 치고는. 중정부장 치고는. 그러니까 중정부장은 무슨 손찌검이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이 중정부장하고 이제 대립각에 있는 경쟁하는 사람이 비서실장. 역할이 박영규. 당시에 피스톨박. 아니 배우가 박영규였어요. 배우가 박영규. 피스톨박 박정규 전이에요. 피스톨박은 저 경호실장이었고 이 실제 인물이 이때부터 78년까지 무려 되게 오래 한 사람입니다. 김정념. 김정념이 이때 비서실장이구나. 근데 박영규는 영화에서 굉장히 아주 음모가로 나와요. 잘 어울리죠. 박영규가 나오면 음모가인 거야. 뭐 이거저거 좀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그저 옛날에 그 정도전에서 2인임으로 나오는 굉장히 음험한 음모가로 나오는데 김정념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영화에서 보면은 영부인 보고
욕해요. 비서실장이 저런 똘개이 같은 X. 근데 김정념은 영문한테 욕을 한다. 상상할 수 없는. 유영수 의사 피살됐을 때 장신동 국립극장에서 바닥에 떨어진 고무신하고 핸드백 이렇게 묵묵히 주워서 수습한 사람이 김정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캐릭터가. 실제로. 그리고 또 아참 그 아까 중동부장 김계호는 충청도 출신이 아니고 경북 영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또 스타일 또 다르지. 그리고 여기 박영규가 또 오히려 경상도 말을 쓰는데, 실제로 김정념은 서울에서 태어나서 강경에서 학교다. 충남 강경에서. 반대. 그것도 반대로 돼 같지는 있고.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캐릭터는 창작을 한 거예요. 실제하고 상관없이 영화에서. 근데 좀 재밌긴 하네요. 그동안은 무슨 뭐 중정 나오면은 옛날에 이병헌 나온 그것도 그렇고 뭔가 좀 약간 좀 악역이었는데 뭐 약간 선역 비슷하게 된 거잖아요. 선역이라기보다도 웃긴 역할. 그리고 대통령 부부가 나오는데 대통령은 숙취가 심해가지고 못 나온 걸로 마치 무슨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사람 같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또 그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영분이 꽤 오래 나옵니다. 그 전도연 씨가 분해서. 영분이 공항에 와요. 실제로는 영분이 공항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영분이 그렇게 나대는 스타일이 아니죠. 또. 아닌데 되게 나대면서 양장을 입고 굉장히 신경질적이. 이게 굉장히 또 실제 이경수 여사하고는 전혀 다른. 이미지가 좀 완전 다르네요. 이게 진짜. 뭐냐면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부부처럼 묘사가 됐어요. 좀 그런 식으로. 캐릭터는 완전히 다 창조가 된 건데 이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를 전혀 모르는 젊은 세대가 보면 오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 그러네. 쓸데없는 걱정이겠죠. 근데 오해를 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긴 하겠네. 자, 뭐 영화로서는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 요도 사건을 우리가 좀 이 시점에서 영화를 계기로 보긴 하지만은 이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요도 사건에서 한번 평가를 해본다면 어떻게 평가하실래요? 그렇습니다. 이게 영화 자체는 잘 만든 영화라고 볼 수 있어요. 권력을 풍자하고 남북한, 일본, 뭐 소련, 적군파 다 풍자했습니다. 근데 일부 영화평을 보면은 이게 무슨 거대한 한편의 헛소동극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야, 납치 사건에서 비행기 납치 사건에서 승객이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승객 승무원 포함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해피엔딩이에요. 모두가 원하는 대로 했잖아요. 그러게. 뭐 북한 가고 싶다더니 갔고. 북한 간 사람들 결과적으로 해피엔딩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때는 뭐 대테러 매뉴얼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무슨 문의했던 것 같죠. 하여튼 후쿠오카에서 승객 일부를 석방을 시켰어요. 그리고 차관이 나중에 인질로 북한에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진짜 훌륭하네요. 이게 훌륭하지만 인간적으로 훌륭하지만 사실 요즘에 또 대테러 협상 전문가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요. 또 그렇습니까? 이거 우리 너무 거물이 우리 인질로 가면은 그 범인들한테 자신들을 과대평가한다. 공모시킨다는 심리적. 이 사건 자체는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아직 결말이 나지 않은 사건에서 너무 거물을 인질로 보내는 거 금물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이 사건은 뭐 잘 해결이 됐죠. 자, 이게 대테러 매뉴얼도 없는 시대에서 한국 정부는 이게 대단한 성과를 해요. 지금도 아닌 척하고 있지만 비행기를 평양이 아닌 서울로 이용해서 요거 황해의 범죄 요거 한 번 때문에 승객 안전 확보에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 100명이 넘는 승객이 북한의 인질로 끌려와서 무슨 일 당할지도 모르고 그 YS-11 사건처럼 이게 무슨 고문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협상하는 과정에서 또 무리한 욕을 할 수도 있고 정치 풍자 이거 영화는 뭐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일본에서도 당시 한국에 대한 여론이 괜찮았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가 가면은 정말 무슨 군사정부인데 작전을 벌여가지고 승객들이 많이 죽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대. 근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그 인내심을 가지고 사건을 해결을 했다. 뭐 볼 수가 있습니다. 한일 외교 관계에 있어서 이제 거기서 굿뉴스에 보면
한미일 형제 중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형이 되는 거예요. 막 정말 그러는데 실제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한일 관계에서 그 70년대 굉장히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을 했어요. 그러다가 1974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일본이 한국에 그때는 엎드려서 완전히 싹싹 비는 형국이 됩니다. 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 저격해가지고 미수 사건. 문세과. 돌아가죠. 예. 그때 완전히 일본이 싹싹 비었습니다. 다시 요도호로 돌아가면은 사실 이건 그 아까 말한 최희석 관제사가 김계원 실장한테 전화를 받았대요. 이거 하라. 그리고 이거는 각하 명령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김계원 씨 나중에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지만 근데 중정이 개입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 중정이 잘한 거죠. 아니 원래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잘 모르는 게 있는 우리가 그냥 당연한 건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는데 중정이라는 게 자꾸 역사적으로 뻘짓을 많이 했어요. 잡혀간 반쯤 죽는다. 무시무시한 이미지를 주녔고 민간인 사찰에 의문사에 정치 개입에 온갖 악행을 저지른 건 사실인데 역사에서는 드러나는 건 그런 것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그러면은 얼음의 대부분처럼 자기인 건 뭐하냐면은 사실은 중정과 그 후신인 안기부와 그리고 그 후신인 국정원이 국가 안보를 지키는 역할을 했는데 그거는 음지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그야말로 음지에서 활동했죠. 그걸 우리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 덕분에 발 뻗고 살 수 있는 건데 사실은. 네. 그러니까 중정이나 국정원을 그렇게 나쁘게만 볼 건 아니다. 중정의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한테는 그거는 중정이 잘못한 거니까 그건 인정을 해야죠. 예, 하여튼 오늘 감사했고 제가 또 다음 주에 또 재밌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